비폭력 대화 11장 갈등 해결과 중재. 이제 여러분이 MBC 모델과 친숙해졌을 테니까 이 모델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벌어진 갈등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즉 가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료 또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여러분이 부탁을 받아서 아니면 스스로 선택해서 끼어들게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앞에서 나온 모든 원칙이 쓰입니다. 즉, 관찰하기, 느낌을 찾아 표현하기, 느낌과 욕구를 연결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상대에게 실행 가능한 부탁을 하기 등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비폭력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커플들, 가족,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그리고 전쟁 중인 여러 인종 집단과 만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인내와 기꺼이 인간적으로 연결하려는 마음, 해결 방법에 도달할 때까지 MBC 원리를 따르겠다는 의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효과가 있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연결. MBC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선 연결이 있어야 MBC의 다른 모든 단계들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결이 생겨야 서로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갈등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이 그 지점을 이해하고 나면 자신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할 수도 있게 되고, 때로는 해결 방법을 찾아 가기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MBC로 변화를 가져오려 할 때에도 우리는 다른 가치 체계에 기반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연결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을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역동적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의 질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변화를 요청하는 방식 자체에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의 차이를 알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누군가에게 시키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삼가하는 대신 양쪽이 각각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돌보려 노력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갈등도 얼마나 쉽게 해결되는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나는 양쪽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돌볼 수 있는 연결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일단 이런 연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여기서 내가 타협, compromise라는 말 대신에 만족, satisfaction이라는 말을 쓴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갈등 해결을 찾는 대부분의 시도는 대개 타협을 추구하는데, 타협이란 양쪽 모두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BC는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입니다. MBC 갈등 해결대 전통적인 중재. MBC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측면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제3자 중재입니다. 다른 두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과 일할 때 나는 전문 중재자들의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접근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전문 중재자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조와 경영진 사이의 분쟁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분쟁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중재했던 몇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캘리포니아에서 지주들과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또 아프리카 두 부족 사이의 분쟁에서 와 그 밖에 몹시 뿌리가 깊고 위험한 몇몇 분쟁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중재해야 할 상황에 관한 사전 연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재자들이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분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나서 그 쟁점을 중심으로 중재합니다. 실제로 전형적인 제3자 중재에서는 갈등 당사자들이 같은 방에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갈등 당사자로서 중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우리 편은 한 방에 있고 상대편은 다른 방에 있으면서 중재자가 두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저쪽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묻고는 그 답을 다른 방으로 가지고 가서 그들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는데 이런 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중재자들이 자기 역할을 모든 사람이 합의에 도달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제3의 머리로 봅니다. 그들은 질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내가 아는 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갈등 해결 도구를 못 보고 넘어갑니다. 내가 MBC 모델과 인간적인 연결의 역할을 설명하자 오스트리아 회의에 참가한 한 사람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심리치료이고 중재자는 심리치료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경험으로 사람들을 이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은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재의 핵심입니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대개의 경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제3의 머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대신 각자의 욕구, 즉 두 당사자가 바로 지금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재 모임이 끝나고 당사자들이 그곳을 떠난 후에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동의 사항들입니다. MBC 갈등 해결 단계 간단히 살펴보기. 갈등 해결의 중요한 다른 요소들을 더 깊이 논의하기 전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의 욕구를 먼저 표현할 수 있지만 편의상 우리의 욕구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 우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둘째, 상대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든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찾습니다. 그들이 욕구를 표현하는 대신 의견을 말하거나 판단 또는 분석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해도 그들이 하는 말 뒤에 있는 그들이 하는 말 밑에 있는 욕구를 계속 찾습니다. 셋째, 우리가 상대의 욕구를 정확하게 찾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말 뒤에 있는 욕구를 찾습니다. 넷째, 쌍방이 서로 욕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섯째, 그 상황에서 양쪽의 욕구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정리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어느 쪽에게든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피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서로를 듣습니다. 욕구, 방법, 그리고 분석에 대하여 욕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MBC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 전체에 걸쳐서 특히 제5장에 강조한 이 개념을 재음미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욕구는 삶 자체가 스스로를 펼치는 데 필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물, 음식, 휴식 등, 그리고 이해, 지지, 정직, 삶의 의미와 같은 심리적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라는 종교, 성별, 수입, 교육 등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욕구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욕구와 수단 방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교육은 서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의 잘못된 소통 방법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보통 양쪽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런 언어적 갈등은 너무 쉽게 폭력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욕구와 수단 방법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욕구는 사람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수단 방법은 요청, 바람, 필요한 것, 그리고 해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정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거의 포기하려 했던 한 커플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실현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이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난 이 결혼에서 벗어나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특정한 사람, 그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욕구가 아니라 방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점을 그 남편에게 알려주고 결혼 끝내기라는 수단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신과 아내의 욕구를 먼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에 연결하고 나자 그 욕구들이 결혼을 끝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과도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신의 욕구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는 친밀함과 연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욕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이 부부는 남편 직장에서 필요한 것도 돌보면서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몇 가지 약속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의 경우에는 욕구 언어를 몰라서 욕구를 분석적으로 표현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서로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직장 연수가 끝났을 때인데 한 남자가 울먹이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와 아내에게 개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 집에서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 분 관계에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이든 두 분이 각각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나면 그 욕구를 충족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욕구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 문제는 말이야, 내 욕구에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거야. 그녀도 같은 식으로 응수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그렇게 불공평한 소리를 하는 거 말이야. 욕구를 표현하는 대신 두 사람은 서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분석은 듣는 사람이 비판으로 듣기 쉽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뭔가 잘못이 있다고 암시하는 분석은 본래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지지와
이해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부인이 무감각하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또 부인은 정확하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남편이 불공평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남편과 부인 양쪽 다 욕구의 여러 면을 헤쳐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서로의 욕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침내 오래된 그들의 갈등을 다룰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날카로운 갈등 때문에 사기와 생산성이 모두 떨어진 어느 회사와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로 문제를 가지고 두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고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은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특히 열심히 일했으며 그것이 계속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편은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양쪽이 서로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로 그들의 어떤 욕구가 더 잘 충족되는지 각각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지적으로 상대편을 분석해 주는 것이었고 상대편은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새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쪽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것이고 과감하게 낡은 방법을 넘을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반대편 사람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게 나타날 때마다 충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이렇게 똑같은 분석을 자기들이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이득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으로 들리는 분석밖에 할 수 없다면 전쟁은 멀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언어적이든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욕구 감지하기. MBC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든 상관없이 그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듣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을 욕구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침묵이나 부정, 판단하는 말, 어떤 몸짓 아니면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메시지에 들어있는 욕구를 듣는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추측에 의존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질문을 했는데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나는 나를 판단하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욕구를 찾아 듣습니다. 나는 도대체 욕구가 뭘까 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한 질문이 이해받고자 하는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우리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의 욕구는 자기 보호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기가 상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말 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언제나 추측하기가 포함됩니다. 일단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감지하고 나면 그들에게 물어봐서 확인하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새로운 차원의 연결이 형성되고 그 연결이 갈등을 성공적인 해결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결혼한 부부를 위한 워크숍을 할 때
나는 가장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찾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일단 양쪽이 각각 상대편의 욕구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기까지 20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는 내 예언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39년 동안 돈에 관한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부인이 예금 계좌에서 과하게 인출한 적이 2번 있었는데 그 결과로 남편이 돈 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부인이 더 이상 수표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그 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부인은 비록 자기들이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또 소통도 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오래된 자신들의 이 갈등이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내 예언에 도전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 갈등에서 남편의 욕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지 내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분명해요. 그 말에 남편이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녀는 내가 수단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수단 방법은 정확하게 추측했을지라도 남편의 욕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이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나의 정의에 의하면 욕구는 돈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것 같은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모든 사람은 같은 욕구를 공유하고 있으니 만약 당신이 남편의 욕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욕구를 다시 말해보라고 격려하자 그녀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쓰는 것을 싫어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제 그녀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욕구가 무엇이었을까요? 39년 동안 소통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욕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당신 욕구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부인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부인이 수표책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욕구가 무엇인가요?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셜, 저 사람은 멋진 아내고 훌륭한 엄마예요. 하지만 돈 문제에 관한 한 완전히 무책임합니다. 남편의 진단, 아내는 무책임하다는 갈등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언어 표현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들이 비판, 진단, 분석된다고 들으면 그 상황에서 에너지는 해결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방어와 맞비단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자기 아내가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그의 말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시나요? 그는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의 추측이 옳았다고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내 추측이 틀렸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테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반영해 주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에서 벗어나 삶에 더 많이 연결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이해되었는가? 남편은 드디어 가족을 안정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욕구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내가 그 욕구를 분명히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 해결에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한편이 어떤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해서 상대편이 그것을 당연히
정확하게 들으리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욕구가 무엇이라고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예금을 두세 번 많이 인출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내의 이런 반응은 유별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래 묵은 고통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들리는 것도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분명히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하기 위해 나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씀을 제가 들은 대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 말을 듣고 들으신 대로 다시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들은 남편의 말씀은 그분에게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확실히 가족이 안전하리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으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고통 덜어주기.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갈등 해결에 MVC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두어야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뒤집어졌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 상황에서 나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부인에게 다시 말하게 하기보다는 그녀의 고통, 즉 남편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역사가 긴 고통이 있다면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이해한다고 느껴서 안심할 때까지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정말 감정이 상해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고 당신을 믿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라고 부인에게 공감을 하자 그녀가 그런 이해를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그녀의 눈에 나타난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한 말을 반복해서 다시 들려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는 저 사람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듣는 방법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인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남편에게서 오는 비판이나 진단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히 남편의 욕구만 그냥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편의 욕구, 가족의 안전을 두세 번 반복해서 들려주고 나서야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언했던 것처럼 일단 그들이 수표책과 관련된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나자 39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욕구 둘 다를 충족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데 2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수년에 걸쳐 갈등 중재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그래서 무엇이 가족을 다투게 하고 국가들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지 더 많이 볼수록 나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여기 양쪽에 욕구가 있어요. 여기 이런 자원이 있어요. 이런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서로 꼬리표를 달고 판단하면서 비인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결국에는 가장 간단한 갈등조차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MBC는 우리가 그런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형에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
앞에 제 6장에서 현재형이고 긍정적인 행동 언어에 관하여 말하기는 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쪽 편 모두 서로 상대의 욕구와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결 방법으로 너무 빨리 가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다 보면 깊은 차원의 진정 어린 해결 방법이 없는 타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을 말하기 전에 서로의 욕구를 충분히 들었을 때 갈등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약속한 합의를 지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끝나야 합니다. 갈등에서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명확한 현재형의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형 언어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쪽 당사자가 당신이 기꺼이 무엇 할 의향이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상대방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할 의향이 있으세요로 끝나는 현재형 언어로 부탁을 하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편이 그럴 마음이 없다고 대답한다면 무엇이 그들을 기꺼이 하는 것을 막는지를 이해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편 현재형 언어가 들어가지 않은 다음과 같은 부탁. 토요일 밤에 나랑 같이 쇼를 보러 갔으면 좋겠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현재형 언어를 써서 이번 토요일 밤에 나랑 쇼를 보러 갈 의향이 있는지 말해줄래? 라고 부탁하면 대화가 명료해지고 연결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토요일 밤에 나랑 쇼를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봄으로써 그 순간 상대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상대방에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하게 할수록 갈등에서 해결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 동사 사용하기. 제6장에서 MBC로 부탁할 때 행동 언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혼란과 저항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행동 언어는 행동 동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모호한 말, 쉽사리 공격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 이 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이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배우자가 이해를 바라는 그녀의 욕구를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다시 들려주고 난 다음 나는 여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해받기를 바라는 당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파트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녀는 상대방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당신이 말할 땐 난 귀 기울여 들어요 라고 받아 넘겼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비난으로 듣고는 불쾌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자는 난 잘 들어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여자는 아니 당신은 안 들어 라고 대응하면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자기들은 12년 동안 이런 대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등 당사자들이 해결 방법과 관련해 잘 들어 같은 모호한 말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나는 그런 말 대신에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행동,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 동사를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잘 듣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 듣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이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다시 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에게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방금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자기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단 그녀가 자기 욕구를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나면 그녀의 다음 단계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찾은 후 그것을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성장하고 나 자신이 될 자유를 당신이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라고 남편이 대답했는데 여느 부부처럼 그 말 뒤에 난 그렇게 하고 있어와 아냐,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 라는 무익한 핑퐁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비언어 행동, 이를테면 나한테 성장할 자유를 줘 같은 말은 종종 갈등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은 자신이 억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인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남편한테는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당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편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정확하게 남편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나에게 무엇하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끼어들며 허락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하게 허락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당신이 정말로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게 해주기를 원해. 그리고 나한테 성장할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할 때 자기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뭘 하든 남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남편이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자 아내는 자기 부탁대로 남편이 행동할 때 남편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받을 여지가 별로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니요 번역하기.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상대가 우리의 부탁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들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목격한 많은 중재에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어떤 타협이라도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고 아무도 졌다는 경험을 하지 않는 해결 방법과는 매우 다릅니다. 8장에서 우리는 아니오를 거절로 듣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아니오 뒤에 있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상대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오 할 때 그들은 우리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욕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오 뒤에 있는 욕구를 들을 수 있을 때에는 상대가 설사 우리가 제시하는 특정한 방법에 아니오 한다 해도 우리는 갈등 해결 과정에, 즉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들 수 있습니다.